여러분, 아침에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창밖을 바라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멍하니 아무 생각 없이.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의 눈에 닿고 있는 햇빛이 있습니다. 그 햇빛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얼굴에 닿고 있지만 사실 그 빛이 태양을 떠난 건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8분 20초 전의 일입니다. 8분 20초 전에 태양, 우리는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우주가 얼마나 크냐는 숫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건 언제든지 검색하면 나옵니다. 오늘은 그보다 훨씬 더 기묘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사실 현재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백만 년, 심지어 수십억 년 전의 과거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신기한 사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사실이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전체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우주의 크기를 안다고 생각하시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이 약 460억 광년이라는 것. 은하가 2조개 이상이라는 것. 맞습니다. 그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그림에는 아주 치명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460억 광년 거리에 있는 우주를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460억 년 전의 우주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오늘 같이 한번 천천히 생각해 보시죠. 먼저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봐야겠습니다. 빛이 이동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 다들 아시죠? 초속 약 30만 킬로미터. 엄청난 속도입니다. 그런데 우주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납니다.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를 생각해 볼까요?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닿는데 약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고요? 지금 밤하늘에서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보신다면 여러분이 보시는 건 지금의 그 별이 아닙니다. 4년 3개월 전의 그 별입니다. 그 별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상태인지 우리는 원리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진짜 기묘해지기 시작하는 건 더 먼 곳을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이 150만 광년 떨어진 안드로메다 은하를 봅니다. 맑은 밤하늘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 빛이 출발한 건 이 150만 년 전입니다. 그때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조상뻘 되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들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아가던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안드로메다 은하를 떠난 빛이 지금 여러분의 눈에 닿고 있는 겁니다. 저는 처음 이 사실을 제대로 이해했을 때 솔직히 좀 어지러웠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본다는 건 사실 과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하늘은 현재의 우주를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일종의 거울인 셈입니다. 멀리 볼수록 더 오래된 과거가 보이는 거울.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한층 더 깊은 질문 하나가 머리를 스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한계는 어디일까요? 우주가 시작된 게 약 138억 년 전이니까 138억 광년 떨어진 곳이 한계일까요? 이 생각에는 숨겨진 전제가 하나 깔려 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지 않는다는 전제요.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도 팽창하고 있습니다. 138억 년 전에 빛을 내보낸 천체는 그 빛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는 동안에도 계속 우리에게서 멀어졌습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났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체가 보낸 빛을 막 받은 지금 그 천체는 우리에게서 약 46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경이 460억 광년인 이유입니다. 138억이 아니라요. 이걸 이해하는 데 좋은 비유가 있어요. 망망대해 한가운데에 배 한 척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배에서 볼 수 있는 바다의 범위는 수평선까지입니다. 수평선 너머에는 분명히 바다가 더 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수평선이 우리의 인식 범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한계선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범위도 딱 그와 같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그건 우주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주적 수평선입니다. 이 비유를 오늘 내내 마음에 두고 가실 겁니다. 수평선, 실제로 바다가 끝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의 한계선,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수평선 너머를 탐험해 보겠습니다. 규모를 실감하는 여정을 지금 시작할게요. 지구에서 시작합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킬로미터입니다. 비행기로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약 14시간이 걸리죠. 빛으로는 어떨까요? 빛은 지구 한 바퀴를 1초에 7번 반을 돕니다. 째깍. 지구 전체를 7번 반. 그렇게 빠른 빛인데 달까지 가는 데는 1초 30분이 걸립니다. 태양까지는 8분 20초고요. 아까 여러분의 아침 커피 곁에 있던 그 햇빛 말이에요. 태양계를 한번 벗어나 봅시다.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해왕성까지는 빛으로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태양계 전체를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는데 반나절도 안 걸린다는 거죠. 그 정도면 꽤 크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는 4년 3개월이 걸립니다.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거리의 2000배가 넘습니다. 별과 별 사이는 그렇게 멀어요. 우리는 별들이 촘촘히 박혀있는 우주를 상상하기 쉽지만 실제로 별과 별 사이의 공간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광활한 진공 속에 별이 하나씩 점처럼 떠 있는 거예요. 그 별들이 모여 우리 은하를 이룹니다. 우리 은하의 지름은 약 10만 광년입니다. 빛으로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가는데 10만 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지구상의 인류 문명이 시작된 게 약 10,000년 전이니까 그 10배에 해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는 이 거대한 은하의 정중앙도 아니고 은하 변두리도 아닌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나선팔 한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변두리 동네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우리 뇌는 애초에 이런 숫자를 직관적으로 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진화 때문입니다. 수십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살아남는 데 필요했던 거리 감각은 기껏해야 수십 킬로미터였습니다. 먹이가 어디 있는지, 포식자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게 전부였어요. 우주적 거리를 실감할 능력은 생존에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 우주 규모 앞에서 감각이 마비되는 건 여러분이 이해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요. 그래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우리 은하를 동전 하나 크기로 줄여본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가장 가까운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 은하는 약 15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테니스 코트보다 약간 긴 거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 전체는 이 동전 하나 크기의 은하가 수십만 개 들어가는 공 같은 공간 안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 안에 이 조개의 은하가 있어요. 이 조개 숫자를 읽어도 감이 오지 않으시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세계 인구 전체 약 80억 명이 각자 은하를 250개씩 가지는 숫자입니다. 각각의 은하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바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거대한 숫자들 앞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주는 엄청나게 크고 우리는 엄청나게 작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이 그림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지죠. 하지만 잠깐만요. 이 그림에도 숨어있는 전제가 있습니다. 크기가 중요성을 결정한다는 전제요. 그건 과연 맞는 말일까요? 잠깐 좀 더 구체적으로 규모를 실감해 봅시다. 우리 은하의 크기를 서울시 크기로 줄여봤을 때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볼게요. 우리 은하의 지름이 10만 광년이니까 이걸 서울의 지름 약 40km로 줄여본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태양계는 얼마나 클까요? 약 1밀리미터가 됩니다. 작은 점, 모래알보다 작은 점이에요. 그 안에 태양, 지구, 목성, 토성, 해왕성 모두 들어갑니다. 손바닥 위에 얹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점 하나가 우리 태양계 전체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별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이 축척으로 약 2밀리미터가 됩니다. 모래알 2개 거리. 태양계 전체와 가장 가까운 이웃별 사이의 거리가 모래알 2개 거리인데 그 사이가 완전히 텅 빈 공간이라는 거죠. 이제 안드로메다 은하를 봐볼까요? 서울 규모의 우리 은하에서 안드로메다 은하는 얼마나 떨어져 있을까요?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우리 은하 지름의 약 25배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축척으로는 서울에서 약 1000km 떨어진 곳 부산보다도 훨씬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로메다도 이 거대한 우리 은하와 거의 비슷한 크기의 은하입니다. 서울 규모의 은하가 1000km 떨어진 곳에 또 하나 있는 거죠. 그 둘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요. 그리고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이 축척으로 어떤 크기가 될까요? 지구에서 달까지의 거리 정도가 됩니다. 지구와 달 사이 공간 안에 서울 크기의 은하, 이 조개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걸 들으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저도 솔직히 완전히 그려지지는 않습니다. 숫자들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뇌가 처리를 포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정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뇌는 이런 규모를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뇌가 이 숫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가실 수 있다면 이겁니다. 우주는 지금 이 순간도 팽창하고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는 그 팽창 속도와 우주의 나이에 의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수평선 안에서만 보더라도 이 조개의 은하 각각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평선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싶습니다. 이 수평선 비유로 돌아가 볼게요. 망망대해의 배 위에서 선원이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거대한 바다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라고. 그런데 바로 그 선원만이 저 수평선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바다는 자신이 넓다는 걸 모릅니다. 파도는 자신이 얼마나 멀리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선원은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게 다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경계, 그 수평선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우주가 너무 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 때문만이 아닙니다. 빛의 속도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아무리 빨라도 우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빛이 달려올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가 우리의 수평선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기묘한 함의를 갖습니다. 지금 이 순간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 바로 너머에 분명히 다른 은하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와 똑같은 물리법칙 아래에서 우리와 비슷한 별들이 빛을 내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빛은 아직 우리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우주가 생겨난 후 지금까지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요. 그 은하들은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반대로 우리 은하의 빛도 아직 그쪽에 닿지 않았을 겁니다. 서로 상대방의 수평선 너머에 있는 거예요. 같은 우주 안에 있는데 서로의 존재를 알 수 없는 두 지역.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같은 우주 안에 존재하지만 서로 영원히 연락이 닿지 않을 수도 있는 지역들이 있다는 것. 우주적 고립이라고 해야 할까요? 우리는 자신만의 수평선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수평선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학은 두 가지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첫째, 우주가 수평선 너머에도 계속되지만 어딘가에서 끝난다는 것. 유한한 우주입니다. 둘째, 우주가 끝없이 이어진다는 것. 무한한 우주입니다. 현재까지의 관측 결과는 우주가 놀랍도록 평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이 필요하겠죠. 우주의 기하학이 평탄하다는 건 공간이 구처럼 휘어지거나 안장처럼 휘지 않고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하는 평평한 구조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평탄한 우주는 무한히 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과학이 말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이야기이고 완전히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무한한 우주가 참이라면 아주 흥미로운 논리적 귀결이 있습니다. 물질이 배열될 수 있는 방식의 수는 엄청나게 많지만 결국 유한합니다. 원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배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많아도 끝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공간이 무한하다면 가능한 배열의 수보다 공간의 양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면 수학적으로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의 지구와 아주 유사한 배열이 반복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수학적 사고 실험이고 실제로 그런 곳이 존재한다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무한이라는 개념이 가져오는 논리적 함의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상황이 진짜 기묘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요? 자로 잴 수도 없고 가볼 수도 없는데요. 이게 천문학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파인만식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우리가 모르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천체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가, 다른 하나는 얼마나 멀리 있는가. 이 둘 중 하나를 알면 다른 하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을수록 어둡게 보이니까요. 정확히는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배 어두워집니다. 이 관계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천체가 실제로 얼마나 밝은지 어떻게 아냐는 거죠. 처음에는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같은 문제처럼 보입니다. 밝기를 알아야 거리를 구하고 거리를 알아야 밝기를 구할 수 있으니까요. 답은 단계적으로 쌓아 올리는 방법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이걸 우주적 거리 사다리라고 부릅니다. 가장 가까운 별들까지의 거리는 삼각법으로 측정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반년 간격으로 지구는 태양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 두 위치에서 가까운 별을 바라보면 멀리 있는 별들에 비해 위치가 조금 달라 보입니다. 이 각도 차이로 거리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연주 시차법입니다. 이 방법으로 수천 광년 이내의 별들까지 거리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합니다. 일정한 주기로 밝기가 변하는 별들인데 그 주기를 보면 실제 밝기를 알 수 있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허블이 1925년대에 이 방법으로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별개의 은하라는 것을 처음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엄청난 발견이었어요. 우주가 우리 은하 하나가 아니라는 걸 처음 알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더 먼 거리는 이하형 초신성을 이용합니다. 백색 외성이 짝성에서 물질을 계속 빨아들이다가 특정 질량에 도달하면 폭발하는 현상인데 이 폭발이 항상 비슷한 밝기로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폭발을 발견하면 실제 밝기를 알 수 있고 겉보기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수십억 광년 거리까지 측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 은하들의 거리는 적색 편의를 이용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멀리 있는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그 은하에서 오는 빛의 파장이 늘어납니다. 파장이 늘어나면 색이 빨간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예요. 이 편의의 양을 측정하면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걸로 거리를 추정합니다. 이렇게 단계를 쌓아서 우리는 수백억 광년 떨어진 은하까지의 거리를 알게 됐습니다. 각 단계가 다음 단계의 발판이 되는 사다리, 그리고 이 사다리의 각 발판은 수십 년, 어떤 건 100년 이상의 연구가 쌓인 결과입니다. 한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구축한 발판 위에서 다음 세대가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이 사실이 저는 참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다리의 아래 단계와 위 단계를 이용해서 구한 허블 상수, 그러니까 우주가 얼마나 빠르게 팽창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가 서로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아래 단계에서 구한 값과 위 단계에서 구한 값이 오차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달라요. 이걸 허블 긴장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천문학계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미스터리 중 하나입니다. 측정 방법에
어떤 오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물리학이 있는 건지 아직 답이 없어요. 과학은 이런 순간을 좋아합니다. 모든 게 잘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 사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파인만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실험 결과가 이론과 맞지 않는다면 이론이 틀린 겁니다. 아무리 이론이 우아하고 아름답더라도 허블 긴장이 바로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공간의 크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만 큰 게 아닙니다. 시간도 깊습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 이 숫자를 조금 다르게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밤하늘에서 별을 보신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별빛 중에는 수십 광년 전에 출발한 것도 있고 수백 광년 전에 출발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빛은 수천 광년 전, 어떤 빛은 수만 광년 전에 떠난 것들입니다. 그 빛들이 지금 동시에 여러분의 눈에 닿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이 순간 수십 년 전부터 수만 년 전까지의 서로 다른 과거들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겁니다. 리처드 파인만 같은 물리학자들은 이런 상황 앞에서 아주 독특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는 게 당연하다. 하지만 그 이상함을 덮어버리지 말고 그게 정말 무슨 뜻인지 끝까지 따져보라고요. 자, 그럼 저도 그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과거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무슨 의미인지 끝까지 따져보겠습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보내온 사진들을 보신 적 있으시죠? 아주 작은 하늘의 한 점을 오래 촬영했더니 그 안에 수천 개의 은하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라운 사진이죠. 그런데 그 사진에 찍힌 은하들 중 가장 멀리 있는 것들은 우주가 생겨난 지 불과 몇 억 년밖에 안 됐을 시절의 모습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억 년도 더 전의 모습이에요. 그 은하들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지금쯤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해 있을지도 모르고 다른 은하와 합쳐졌을 수도 있고 어쩌면 그 은하들 안에 어떤 별 주변에서는 지금도 생명이 진화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는 건 그들의 아주 오래된 사진일 뿐이에요. 망원경은 사실 타임머신입니다. 더 강력한 망원경으로 더 멀리 볼수록 우리는 더 먼 과거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한다는 건 사실 빛이라는 기록을 통해 아주 먼 과거를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빛의 형태로 기록하고 우리는 그 기록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과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얼마나 먼 과거까지 볼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우주가 생겨난 바로 그 순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에도 숨겨진 전제가 있습니다. 우주의 초기가 투명했다는 전제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주가 시작된 직후는 엄청나게 뜨겁고 밀도가 높은 플라스마 상태였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빛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어요. 빛은 계속 입자들에 부딪혀서 튕겨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주가 시작된 지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가 충분히 식으면서 전자들이 원자핵과 결합해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그러자 빛이 드디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됐어요. 이 순간을 우주론에서는 우주 재결합 시기라고 부릅니다. 그 순간 해방된 빛이 지금 우주 전체에 걸쳐 아주 미약한 복사로 검출됩니다. 이게 우주 배경 복사예요. 우주가 내보낸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우주의 역사는 빅뱅 그 자체가 아니라 그로부터 38만 년이 지난 시점부터입니다. 그 이전은 빛조차 기록을 남기지 못한 시대입니다. 우리의 수평선은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모두 존재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은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 이 조개의 은하가 있다고 했는데 이 은하들이 그냥 무작위로 흩어져 있을까요? 아닙니다.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어당기면서
집단을 이룹니다.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삼각형자리 은하 등 약 50개 이상의 은하들과 함께 국부 은하군을 이룹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약 1000만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이 국부 은하군은 다시 처녀자리 은하단의 외곽에 속해 있고, 이 처녀자리 은하단과 주변 은하단들이 모여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을 이룹니다. 라니아케아, 하와이어로 측량할 수 없는 하늘이라는 뜻이에요. 지름이 약 5억 광년에 달하고 그 안에 약 10만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은하단들도 우주 전체에서 보면 그 물망 구조의 일부입니다. 은하들이 실처럼 연결된 필라멘트 구조가 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는 거대한 빈 공간 보이드가 있습니다. 이 우주 거대 구조는 마치 거대한 거미줄 같아요. 아니면 뇌신경 네트워크 같기도 하고요. 수억 광년 단위로 뻗어 있는 구조물들이요. 이 구조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주 초기에 밀도가 아주 조금씩 달랐던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밀도가 조금 높은 곳은 중력이 조금 더 강해서 주변 물질을 더 많이 끌어당겼습니다. 그렇게 밀도 차이가 점점 커지면서 결국 은하들이 생겨나고 집단을 이루게 됐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에서 관측되는 아주 미세한 온도 차이들, 그게 바로 이 구조의 씨앗이었습니다. 은하들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우주 어딘가에 우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을까요? 이건 과학계에서도 여전히 열린 질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는 건 딱 하나. 우리 은하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있고, 지금까지 발견된 바에 따르면 많은 별들이 행성을 거느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만 지구와 비슷한 조건의 행성이 수억 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건 추정이에요. 그리고 생명이 생겨나기 좋은 조건과 실제로 생명이 생겨난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도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모릅니다. 이 부분은 정직하게 말씀드려야겠어요. 지금 과학으로는 우주에 다른 생명체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 안에만 이 조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충분히 크다면 어딘가에서 생명이 생겨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생명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가 우주를 탐구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수평선 너머를 포함한다면 그 확률은 훨씬 더 커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페르미의 역설이 있습니다. 확률적으로는 다른 지적 생명체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아직 그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요? 라디오 신호도, 어떤 신호도, 이건 우주가 우리에게 던지는 또 다른 수수께끼입니다. 어쩌면 우주에서 지적 생명체가 생겨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다른 방식의 신호를 보내고 있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적 거리가 너무 커서 신호가 아직 도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답을 모른다는 게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불확실성이 오히려 우주가 아직 우리에게 줄 것들이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답을 아는 우주보다 아직 많은 수수께끼를 품은 우주가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들,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의 고작 5%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95%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1930년대 천문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머리털짜리 은하단을 관측하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은하들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보이는 물질의 중력만으로는 그 은하들을 묶어두기 위한 중력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도라면 은하들이 진작에 은하단에서 달아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않고 있었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것이 은하들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게 암흑물질의 최초 단서였습니다. 이후 1970년대에 베라 루빈이라는 천문학자가 은하들의 자전 속도를 측정했습니다. 은하가 자전할 때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속도가 느려야 합니다. 태양계에서 외행성들이 더 느리게 공전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은하들을 측정해 보니 바깥쪽으로 가도 속도가 느려지지 않았습니다. 평평하게 유지됐어요. 이건 은하 바깥쪽에도 뭔가가 분포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중력을 가진 뭔가가요. 이게 암흑물질의 강력한 증거가 됐습니다. 암흑물질이 뭔지는 아직 모릅니다. 빛과 상호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기파로 관측이 안 됩니다. 하지만 중력은 있습니다. 그 중력으로 우리는 암흑물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이지는 않지만 흔적은 남기는 거예요. 이 우주 대부분을 이루는 무언가의 본질을 우리는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더 최근에 발견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998년의 발견 이후 우주 팽창이 가속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개념입니다. 공간 자체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로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흑 에너지가 뭔지도 모릅니다.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쓸 때 우주 상수라는 걸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그걸 일생 최대의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 우주 상수가 암흑 에너지를 설명하는 데 들어맞을 수도 있습니다. 우주는 아인슈타인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겁니다. 우주의 95%가 우리에게 아직 미지의 것들입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우주의 5%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실이 겸손하게 만드는 동시에 흥분되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게 그렇게 많다는 뜻이니까요. 명심하세요. 모른다는 게 끝이 아닙니다. 파인만이 늘 이야기했듯이 모른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더 알아가는 출발점입니다. 뭔가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지금 인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성실한 고백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 다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어떠세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대로 따져보면 정말 놀라운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998년 두 개의 연구팀이 아주 먼 은하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하형 초신성이라는 거의 일정한 밝기로 폭발하는 천체를 이용해서요. 멀리서 터지는 폭발이 얼마나 어둡게 보이느냐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팀들은 우주의 팽창이 시간이 지나면서 느려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중력이 모든 것을 잡아당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느려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처음에는 연구팀 스스로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발견은 2011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발견이 충격적인 이유는 뭔가가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뭔지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편의상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게 공간 자체에 깃들어 있는 에너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주 전체 에너지의 약 7할을 차지하는 이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밀어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약 2할로브는 역시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암흑 물질이고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끼는 모든 평범한 물질은 우주 전체의 고작 5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도구로 측정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우주 전체의 5분이에요. 나머지 95분은 우리에게 사실상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만 보고 있는 거예요. 공간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이 암흑 에너지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우주 팽창이 계속 가속된다면 아주 먼 미래에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 은하에서 수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들은 이미 우리에게서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물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그렇게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은하들이 내보내는 빛은 아무리 달려와도 우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멀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은하들이 이 한계를 넘어섭니다. 미래의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은하에서 보이는 은하의 수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겁니다. 아주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 자체와 우리 국부 은하군 정도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우주적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 이 순간이 우주를 바라보기에 가장 좋은 시대일지도 모릅니다. 우주가 충분히 팽창해서 은하들이 잘 분리되어 있지만 아직 너무 멀리 가지는 않은 시대, 우리는 운 좋게도 우주의 역사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한 관객인 셈입니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현재 우주론이 제시하는 그림이고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 불확실성 자체가 또 하나의 경이로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 가장 기묘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무한한 우주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우주가 정말로 무한하다면 이건 단순히 수학적으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주 기묘한 함의가 생깁니다. 물질이 배열될 수 있는 방식의 수가 유한하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원자들이 특정 방식으로 배열되는 경우의 수는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끝은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이 무한하다면 같은 배열이 어딘가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를 따라가면 무한한 우주 어딘가에는 지금 이 순간의 지구와 구별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 지역에는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구별이 불가능한 누군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나 수학적 비결이고 실제로 그런 존재가 있는지는 원리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평선 너머에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고 실험이 흥미로운 건 무한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일반적인 직관과 어떻게 충돌하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한이라는 말 우리는 흔히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한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마주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호텔방이 무한히 많은 무한 호텔을 상상해 보세요. 그 호텔이 이미 가득 차 있는데 새 손님이 왔습니다. 매니저는 이렇게 합니다. 방 1번 손님을 방 2번으로, 방 2번 손님을 방 3번으로 이런 식으로 모든 손님을 한 칸씩 옮기면 방 1번이 비게 됩니다. 무한히 많은 손님이 있어도요. 이게 무한의 기묘한 성질입니다. 무한의 일을 더해도 여전히 무한이에요. 우주가 무한하다면 우리는 이 무한 호텔 안에 한 방에 있는 셈입니다. 수평선까지만 볼 수 있는 상태로. 그리고 우리의 방 번호가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어디에 쓸모 있는 이야기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주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건 우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어떤 맥락 안에 있는지를요, 가끔 우리는 일상의 걱정들에 너무 파묻혀 살곤 합니다. 직장에서의 작은 마찰, 이웃과의 갈등, 내일의 날씨 걱정 같은 것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삶이니까요. 하지만 가끔 이 거울 앞에 서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150만 광년 전 안드로메다를 떠난 빛이 닿는 지구 위에 수십억 년 전 어떤 별의 폭발로 만들어진 원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 사실이 일상을 하찮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상을 우주의 긴 역사 속에서 잠깐 빛나는 순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를 밖에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우주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오래됐고 어디에 한계가 있는지를요. 이제 그 관점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디 계신가요? 서울 어딘가에서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아니면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서 이 내용을 듣고 계실 겁니다. 그 자리에서 눈을 잠깐 감아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한번 천천히 느껴보세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폐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에서는 지금 이 순간도 엄청나게 복잡한 신호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 안의 탄소 원자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수십억 년 전 우주 어딘가의 별 속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별의 중심에서는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 수소에서 헬륨이, 헬륨에서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집니다. 탄소, 산소, 철, 이런 것들이 모두 별의 내부에서 합성됐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수명을 다해 폭발할 때 이 원소들이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집니다. 흩뿌려진 원소들이 성간 물질 구름 속에 섞이고 그 구름이 다시 뭉쳐서 새로운 별과 행성을 만들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시작되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지금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원자 하나하나는 수십억 년 전 어딘가의 별 안에 있었습니다. 그 별이 폭발하지 않았다면 그 원자들은 지금 여기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없었을 거고요. 우리는 별의 잔해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의 크기 앞에서 작다고 느낄 때 우리는 우주와 우리를 서로 분리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주가 만들어낸 것들이에요. 우주의 물질이 모여서 별이 되고 별이 폭발해서 더 복잡한 원소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행성이 되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생겨나고 그 생명이 진화해서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놀라운 부분이 나옵니다. 138억 년 동안 팽창해온 이 광대한 우주에서 자신이 속한 우주의 크기를 알고 있는 건 누구일까요? 우주 자신은 모릅니다. 은하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지 알지 못합니다. 별은 자신이 얼마나 오래 빛을 냈는지 알지 못합니다. 블랙홀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삼켰는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암흑에너지는 자신이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고 있다는 걸 알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건 우리입니다. 우주의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우리가 자신들이 만들어진 우주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주 안에 있는 우리가 작은 게 아닙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인식하는 방법이 우리입니다. 우주의 눈이 우리입니다. 138억 년의 시간이 흐르고 수십억 개의 은하가 생겨나고 그 안에서 수천억 개의 별이 탄생하고 죽고 폭발하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우주가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창밖을 바라보시던 그 순간 여러분은 우주였습니다. 우주가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것들이 결국 하나의 사실로 모입니다. 우주는 크고 우리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 크기가 우리를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처음에 드렸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늘은 현재의 우주를 보여주는 창문이 아니라 과거를 들여다보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우주적 수평선은 우주의 끝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위의 한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수평선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아마도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을 방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두려운 이야기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들이 지금 이 순간을 더 귀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를 통해 우주의 초기 모습을 볼 수 있고 허블과 제임스 웹 망원경을 통해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들을 볼 수 있고 중력파를 통해 블랙홀이 충돌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주 팽창이 가속되고 있어서 아주 먼 미래에는 지금 보이는 많은 은하들이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주를 이렇게 풍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마지막 세대들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요. 우리는 별에서 온 존재들입니다. 수십억 년 전 별 속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 지금 이 순간 우주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우리라면 우리가 품는 이 궁금증은
단순한 지적 호기심이 아닙니다.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려는 욕망 그 자체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잠깐 창밖을 바라보세요. 보이는 별이 있다면 그 빛이 수년 전에 혹은 수십 년 전에 출발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과거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여러분의 눈에 닿는 이 순간 우주가 자신의 역사를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는 겁니다. 수평선 너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할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곧 파인만의 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기묘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